안녕하세요.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온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 주식회사 21 출판사의 전쟁사 브랜드 레드리버가 내놓은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제2차 세계대전을 숫자로 풀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총 참전 인원과 국가별 비율, 사용된 전차, 전함, 전투기 구성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내역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숫자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숫자들을 믿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프랑스 역사학자 장 로페즈가 여러 통계 그래픽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두 번에 걸쳐서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한 번은 아시아 전역, 다른 한 번은 유럽 전역의 일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시아 전역에서 중일전쟁과 진주만 공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청하시고 저스티스 구독 정보를 공개하신 분들 중에서 다음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좋아요를 누르고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책을 선물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그래픽은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1937년 당시의 중국과 일본의 전력 비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중국이고요. 오른쪽이 일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인구, 검정색이 인구 밀도, 그리고 하얀색이 GNP, 파란색이 1인당 GNP, 노란색이 면적입니다. 인구부터 보면요. 중국, 왼쪽 중국이 월등하게 많죠. 4억 1천 정도 되고요. 일본의 제국군이 7,200만에 일본 식민제국이 약 6천만 정도 돼서 다 합쳐봤자 1억 3천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 반면 일본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42명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일본은 189명이 있었죠. 다음으로 GNP, 국민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중국이 훨씬 많으니까 3,200억 달러로 더 컸지만 1인당 GNP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일본이 2,356달러였던 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78달러. 일본 식민제국이 1,000달러가 넘었으니까 일본의 식민제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주국 같은 데보다도 훨씬 중국이 못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월등히 넓겠죠. 980만, 그리고 일본이 38만, 일본 식민제국이 16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력입니다. 병력과 관련해서는 국민당군이 38만 명, 중화민국군이 52만 명, 그 다음에 지방군벌들 30만 명, 17만 명, 25만 명, 그리고 중국 공산당 군대가 8만 명 해서 170만 명 정도의 중국 군대가 있었죠. 사단은 191개였다. 그래서 한 개 사단당 약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제국군 같은 경우에는 88만 명이 있었고 사단은 31개,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의 인원이 좀 더 중국보다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2배로 중국군이 더 규모가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제국군 같은 경우에는 무기와 지휘체제가 훨씬 더 뛰어났었죠. 그리고 전투 경험도 일본 제국 육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좋았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중국이 많았지만 질적으로는 일본군이 뛰어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전 국가를 보면요. 먼저 검정색으로 연결된 곳이 이제 전쟁 당사자들 되겠습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이 쇼와 천황의 일본이 서로 전쟁 당사자로서 전쟁을 했다. 이 전쟁 중 검정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1937년부터 45년까지 약 8년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동맹으로서 만주국이 있습니다. 푸이가 황제로 있는 만주국이죠. 그 밖에도 여기 이제 빗금 쳐져 있는 곳들은 모두 일본의 괴뢰 정권이라고, 일본이 점령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중화민국에서 볼 때는 이제 변절자가 되겠죠. 왕정위 정권이 되겠습니다. 난징이 수도였고요. 지금 베이징이나 칭다오, 난징, 상하이라고 해서 큰 도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차이나, 베트남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일본이 1940년부터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버마 같은 경우도 42년부터 44년까지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지는 아니지만 일본의 동맹국으로 해서 시암, 이 태국이 일본의 동맹국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남아를 필리핀까지 몽땅 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일본의 통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얀색이 일본의 공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각 곳에서 일본이 중국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당사자로서는 중국은 노란색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당이 실제로 통치했었던 지역은 중국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뭐 화이수이 이남인 것 같습니다. 회수 이남 쪽으로만 그 중화민국의 영역이 쪼그라들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밖에도 각 군의 군벌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군과 국민당군이 있고 그 반자치 지방군벌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에 뭐 30만 명이 있었고 광시군벌이 뭐 이쪽인가 봅니다. 그리고 스촨군벌, 사천성에 있는 군벌들도 약 25만 명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8만 명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세력이 약했던 시기였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군벌, 일개 지방군벌 군대보다도 더 조그만 군대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좀 세력이 미약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때 그 중일전쟁이 터졌을 때가 대장정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중일전쟁이 터진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장정이 1934년에 시작돼서 35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롱마치 해서 대장정의 지도인데요. 이건 이제 인포그래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지도인데, 대장정이 여기 강서성, 장시성인가요? 장시성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소비에트의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제가 이제 대장정 영상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장정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산시성의 예난 지역이었습니다. 이쯤 되죠. 그래서 1935년 말쯤에 끝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장정을 통해서 오다가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죽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대장정이 끝났을 때는 채 공산당군이 10,000명도 살아남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대장정이 끝나고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예난 지역에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대장정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그 장제스의 군대, 국민당 군대는 일본하고 대적해서 이렇게 막 싸웠던 것이 아니라 공산당군이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초공전을 펼치게 됩니다. 내전에만 집중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두고 보지 못했던 그 2인자 장항량, 장셰량이 시안에서, 뭐 예난 밑에 바로 시안이 있습니다. 이 시안에서 이제 시안 사건, 서안 사건을 발생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장제스가 어쩔 수 없이 제2차 국공합작을 해서 이때부터 일본에 제대로 맞서 싸우게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제2차 국공합작을 이 지도에서는 일시적 항일연합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중국과 그 중화민국이 이 똥색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 군벌들도 중화민국이랑 똥색으로 연결된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2차 국공합작 때 같이 가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이제 베이징에 있었던 그 루거우차우 사건, 그 노구교 사건에서 그 사건 결과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침공하면서 발생이 된 것인데요. 이제 전쟁 자체가 중국의 장제스 군대가 일본이 밀고 들어올 때 계속 밀리죠. 그래서 후퇴를 거듭하다가 지방 군벌들하고 이제 공산당군하고 연합해서 같이 전투하게 되면서 이때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0만이라는 엄청난 병력 수를 중국이 보유하게 되지만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일 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27년부터 독일 나치가 38년까지 약 10년간 중국의 군사시설과 훈련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단 한 10개 사단 정도에 도와준다고 인포그래픽에서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대략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만 중에서 1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질적으로 그런 군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938년부터 40년까지, 그러니까 중일전쟁 초반에는 그 중국이 소련으로부터도 군사고문도 받고 훈련이나 장갑차를 지원받기도 했다. 그래서 훈련 및 군사 지원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 초기, 그러니까 1937년부터 40년까지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었다가 1941년에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중국의 무기를 대여하면서 지원하면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초반에서는 언제나 중립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이 영연방이 가만히 두면 독일한테 그때 막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두면 영연방이나 영국 자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개입하게 되거든요. 그때 개입했었던 게 바로 무기대여법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중국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무기대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의 투표를 거쳐서 무기대여법을 공포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내려진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 무기대여법이 공포된 이후로부터는 연합국의 무기고 역할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원래 이 법은 이 파국 직전에 놓여 있었던 영국 및 영연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랬다가 1941년 4월에 중국, 11월 달에는 소련, 그 다음에 11월에는 프랑스, 자유프랑스 등 종국적으로는 그 대상이 40개국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무기대여법이 상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됐나도 인포그래픽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영국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겠죠. 이제 뭐 지원 내역이 뭐 항공기, 탱크, 뭐 트럭, 뭐 기관총, 통신 설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소련도 지원을 많이 받았네요. 이제 프랑스 받고 중국 받았는데, 이 중국만 일단 보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대, 1,400대, 그리고 탱크 같은 경우에 100대 많이 받은 게 뭐죠? 트럭이 뭐 18,000대, 그리고 34,000, 이 34,000대는 뭡니까? 얘가 기관총인가요? 35,000대의 기관총을 받고, 뭐 기관 권총도 6만 이렇게 받고 그랬네요. 이거는 뭔가요? 소련은 신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신발을 2차 대전에서 미국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일본이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열받는 거죠.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막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4월 달에 무기를 대여하고 7월 달이 되면 그 일본의 경제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열받은 일본이 그해 겨울 12월 달에 그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1년 12월부터 일본이 망하는 45년까지는 중일 전쟁임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때부터 확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중일전쟁은 중일전쟁으로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었고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주만 공습의 내역인데요. 여기가 진주만이죠. 하와이에. 일본이 이렇게 삥 날라와가지고 진주만을 먼저 공습을 합니다. 언제? 1941년 12월 7일에. 그래서 이 1번부터 진주만 공습부터 해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마지막 미드웨이 해전에 이르기까지 21번 미드웨이 해전은 언제 있었냐면 그 다음 해에 있었네요. 1942년.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이 여기네요. 미드웨이 해전에 이르기까지 1년의 타임테이블로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진주만 공습만 이렇게 클로즈업 해놓은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에 먼저 1파 처음으로 이렇게 전투기가 배치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짙은 똥색으로 표현된 게 1파, 그리고 옅은 똥색으로 표현된 게 2파입니다. 그래서 1파 때는 내격기 40기에 폭격기 49기, 급강화 폭격기 51기에 어무전투기 43기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1파 때 183기가 파견이 되어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와가지고 진주만이
공간이 여기니까 여기를 이제 폭격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격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폭격기에서 어뢰를 쐈다 이렇게 어뢰를 쏠 수 있는 폭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8시 40분에 이렇게 2파 이때는 내격기는 안 갔네요. 폭격기, 급강한 폭격기, 어모 전투기 이렇게 다 합쳐서 167기가 투입되어서 이렇게 또 동쪽으로 휘웅 날라와가지고 진주만을 폭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만 공습의 피해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함 3척이 영구 침몰되었고 정박한 선박 뭐 이렇게 17척이 손상되었고 뭐 188기가 손상되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2,300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민간인도 많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일본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잠수정이 4척 침몰했고 항공기가 29기가 손실되었고 사망자는 조종사 55명, 선원 9명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규모로 보면 미국의 피해가 훨씬 더 일본보다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일본은 일시적인 우세를 가져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시간을 번 것 뿐이고 전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미국의 우세를 뒤집어낼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